지난달 93세의 전 네덜란드 총리가 70년을 해로한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택에서 함께 안락사를 선택한 건데요. 과연 우리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법률 똑똑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지진 소송 접수로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변호사의 시간입니다. 네. 소송 서류 접수는 아마 대부분 2월로 마감이 됐는데 네. 이제 소장을 넣어야 돼서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창 바쁜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얼마 전에 앞서 얘기했던 이 네덜란드 전 총리가 아내와 함께 동반 안락사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네, 이 맞아요. 소식 전해주시죠. 지난달 2월 5일이더라고요. 2월 네, 5일에 별세한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판 아흐트 전 총리 그리고 그의 아내 외제니 판 아흐트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흐트 총리는 평소에도 항상 동갑내기 아내를 음, 나의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음, 깊이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네,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병세가 악화되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93세의 이 부부는 함께 안락사로 음, 세상을 떠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네, 자택에서 손을 잡은 채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는 지금 이 안락사가 합법인 거네요. 네, 맞아요. 안락사는 조력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의사 맞습니다. 등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물 투여로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이 네덜란드에서 이 아흐트 총리가 아내와 함께 맞이한 안락사는 사실 조력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독극물 투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가 준비를 하면 네. 이제 그 투여를 해서 잠들듯이 숨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캐나다 여러 나라가 안락사가 합법인 곳이 많습니다. 네. 근데 대신 엄격한 요건 하에 이런 조력 음. 자살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안락사가 합법이라고 해도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네.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고 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진지한 의사를 통해서 안락사를 요청해야 하고 네. 이 요건을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단하고 안락사가 음.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그런 네. 요건들을 거쳐야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만 한 해에도 8천 명 이상이 이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는 건데 네. 우선 이 안락사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쵸. 말 그대로 하면 good death.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안락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먼저 적극적 안락사, 그리고 음.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나누고 네. 존엄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는 음. 그런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이죠. 음. 치료약이나 음식물 같은 것을 투여하지 않고 처치를 하지 않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존엄사가 있는데 존엄사는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입니다. 네.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거의 임박한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서 음. 이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는 것인데 네. 이런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지만 나머지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 치료만을 중단하는 존엄사 외에 뭐 네. 불치병에 걸린 중환자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건 일단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약물을 준비해 놓고 본인이 투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사실은 자살을 돕는 게 되거나 음.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살인 방조죄가 될 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살 방조, 자살 교사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처벌도 되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안락사,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는 불법이 될 것 같고요. 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은 되고 있어요. 아. 이제 이게 반려동물이 불치병에 걸려 있고 또 네. 그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음. 수의사의 그 진단을 거쳐서 네.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음.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 사람의 경우는 우리는 이제 안락사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또 예전에 듣기로도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안락사도 허용이 되고 있어서 뭐 네,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스위스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뭐 마지막 여행을 준비한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범위가 다른 국가들보다도 넓더라고요. 네. 가망 없는 아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을 거쳐서 가망이 없는 불치병 환자 음.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살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가 스위스이고요. 네. 그리고 자살을 돕는 행위, 조력 자살도 합법인 것이고요. 음. 그래서 근데 또 스위스는 특이한 것이 네. 외국인도 이제 자살을 하는 것이 음. 이제 합법인 나라여서 네. 스위스로 이제 안락사를 위한 여행을 간다. 그런 것을 준비한다. 이런 사실 이야기들도 있을 네네.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뭐 외국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안락사를 돕는 병원이나 단체들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네. 신청한 사람이 100명 넘게 헉, 있고요. 이 음. 중에서 스위스 쪽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실제로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도 지금까지 10명 넘게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뭐 우리의 경우는 이 존엄사 이것도 허용이 되지 않다가 네. 이제는 뭐 의사 판단 아래서 존엄사는 허용하게 됐다고요. 네, 맞아요. 존엄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종이 임박한 사람, 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장치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명 치료를 제거해서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허용되게 됐는데 이 존엄사가 허용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음. 2008년에 서울 신촌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네. 이제 김 할머니가 폐 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의해서 뇌 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어요. 네. 근데 이 식물인간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자 그 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했고 네. 이듬해 대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어요. 네. 이후에 여러 논의를 거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었고 음. 2018년부터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존엄사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서 가족들의 판단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요. 환자 본인도 건강할 때 우리도 사실 미리 연명치료 중단 음. 허약해 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 4년간 총 12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오. 존엄사를 서약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뭐 누구나 좀 편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네. 생명권의 존중함을 뭐 소중함을 생각하면 이 안락사의 허용 문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네. 사실은 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그런 음.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네. 의견이 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음. 합법적으로 자살을 도울 수 있게 한다면 또 분명 부작용도 있어요. 네. 안락사로 위장한 사례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기고 보험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대판 고려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들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또 반대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불치병, 극심한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엄격한 제한 하에서 네.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편안하게 죽을 권리,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비참한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고, 또 이제 막 존엄사 정도만 허용하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좀 풀어야 할 숙제, 또 사회적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살을 금지하는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뭐 너무 아팠다,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파나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데요. 오늘 김사라의 법률 톡톡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